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중동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동사는 이제 그 네 개의 교과서 외에도 그 사형사 총론하고 그다음 사형사 개론 내용을 좀 약간 플러스 시켜서 좀 할게요. 그 예전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소형사 총론 개론 부분에 중동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발췌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살펴볼 것이 뭐냐면 제4대 문명 있죠. 보통 이제 그 항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인데 여기 이제 중동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죠. 이 두 개. 이집트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 두 개의 문명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두 개 문명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독할 때마다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톤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비교표를 만들었거든요. 자, 일단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제 이집트 지역의 이제 자연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끼어 있는 땅이잖아요. 예,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말이 끼어 있는 강의 땅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상당히 개방적이겠죠. 그래서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 교섭도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족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또 멸망하고 흥망성쇠가 이제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죠. 주변은 다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요 나일강 유역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일종의 자연 방파제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볼 때 폐쇄적이고 민족 간의 이동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한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연 환경이 정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여기인데요. 자, 일단 이민족이 침입이 많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해요. 물론 왕권이 약하다는 것은 이집트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것뿐이고 실제는 권력은 강하죠. 그렇지만 이집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신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재정일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신권 정치, 재정일치는 마찬가지인데 왕권이 더 강하죠. 한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되게 보면 국왕이 곧 파라오예요. 예. 그 나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숭배되었죠. 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면요. 요게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는 서양 문자죠. 그게 이게 포원 문자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인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자고 신성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중 문자로 따로 있어요. 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다신교 고 다신교고 다만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현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제 왜 현세적이냐. 일단 정치가 불안해.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강은 범람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냐면 홍수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현세의 삶이 고달파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일 때는 현세의 삶도 고달프다니까 내세의 삶도 고달플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살았을 때 고달픈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집트는 내세적이에요. 내세적.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라는 자체가 범람이 일정하거든요. 주기적이야. 그러니까 대체하기 편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히 범람이 일어나고 강이 범람이 일어나고 물이 빠지면 새로운 그 새싹 같은 것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삶이란 것도 이렇게 순환적이고 주기적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다 보니까 그들의 내세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제 내세도 죽은 후의 삶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원한 삶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 내세적인 삶을 되게 강조했고, 이거는 현세적인 어떤 메소포타미아인들과의 차이가 보이죠. 얘네들은 인제 이 내세적인 삶을 대비하고자 사자의 선화, 그다음에 또 미라 같은 걸 만들죠. 예. 죽은 후에 이제 오시리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예전의 삶을 깨끗하게 살았던 걸 보여주기 위해 사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카라는 영원히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자기 육신에 뭐냐면 깃들 거라 생각해서 미라를 만들죠.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란 거는 존재하고 있지만 불멸, 불면 사상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죽은 후에 있지만 어둠 컴컴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며칠 뒤에 몇 년 후에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세보다는 현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 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길가메시서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둘 다의 자연과학이 발달됐는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태음력, 육십진법, 칠요일, 점성술 이런 것들이 발달됐고요. 그다음 이집트는 태양력 십진법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는 거. 특히 이제 요 태양력은 예전에 서양사 기출문제 나왔죠. 요게 이제 로마로 가서 율리우스 역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쓰고 있는 그레고리 달력의 기초가 됐던 것이 그 이집트 태양력이다. 자, 학문적으로 볼 때 보면 되게 이제 둘 다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됐어요. 여기 뭐 천문학 이런 것인데 여기 천문학은 여기도 당연히 발달됐고, 그다음에 기하, 그다음에 이집트는 외과야, 미라 제작하고 관련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한번 비교를 해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인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인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21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민족 교체가 되게 많았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개방적인 그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제 그 여러 가지 민족들이 교체가 인제 많았던 그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민족이 이렇게 교체 과정을 보면요. 크게 볼 때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민족은 수메르 민족이죠. 수메르. 그래서 대량의 기원전 4000년경에서 2400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수메르 관련된 내용은 좀 정확한 기록이 지금 남아 있지가 않아요. 이들이 문자는 남겼지만 애들이 인제 그 자체가 그 인도 유럽어족 계통도 아니고요. 지금 셈족, 햄족 계통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제 민족 집단이 어느 건지 정확히 모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수메르 다음에 등장했던 민족이 이 아카드죠. 그 아카드가 인제 BC 2400년경 이렇게 등장했던 민족인데, 야, 요 아카드 때 이제 그 통일 제국이 만들어져요. 이 아카드 제국이라고. 그래서 아카드 제국 때 이제 유명했던 왕이 사두군 1 세가 있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등장했던 민족이 아모르인이죠. 자, 이 아모르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제 BC 21 세기? 요 정도 BC 20 세기에서 하여튼 BC 20 세기 정도 되겠네요. BC 뭐 20 세기 정도? 요 정도 등장했던 민족인데, 자, 요때 인제 대표적인 왕국이
그 하무라비 왕에 이제 있었던 그 바빌론 제국이 이때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바빌론 제국은 뒤에 만들어진 바빌론 제국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고 바빌론의 왕국이라고요. 여기는요. 고자를 붙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제 하무라비 왕이 등장해서 하무라비 법전도 만들고 그러죠. 네. 그 하무라비 법전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민족 이동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먼저 그 여기 내용 교과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예. 자,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그 있는 메소포타미 지역에 우르, 나가시 같은 도시 국가들을 세우고 문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되게 불규칙하고 강이 범람하여 물 다스림이 중요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되게 불규칙하고 강이 범람이 않기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뭐냐면 홍수가 많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범람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뭐냐면 예측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데 여긴 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반영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인들이 어떤 내세적인 성향을 갖는데 이런 현세적 성향을 갖는데도 이런 것들이 홍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농수 신화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있잖아요. 대홍수도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내용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노아의 방주가. 자, 그다음에 왕은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치수 관계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 정치를 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왕은 상대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에 비해서 신의 대리자였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신 자체가 그 왕이잖아요. 근데 이건 신의 대리자인데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정치가 상당히 불안해졌다. 불안했기 때문에 어, 왕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민족 이동의 어떤 교체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이 많았고 왕권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사와 신가는 지배층을 형성하였고 평민과 노예는 피지배층으로서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져야 했다. 자, 잦은 홍수와 외침으로 외침을 겪으면서 수메르는 내세보다 현세의 문제에 더 중요시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현세적인 세계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유. 잦은 홍수, 그다음 외침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세가는 어디에 잘 보이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보여.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그래서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고의 고전이고 수메인이 세운 그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 이야기가 홍수선화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노예란다. 노아의 방주에 나와 있는 홍수 신화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 관련돼서는 그 뒤에 있거든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좀 볼게요. 23페이지. 진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죠. 자, 길가메시 서사시는 07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길가메시여 당신의 생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의 죽음도 함께 부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만은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죠. 좋은 음식과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을 춤추며 즐기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천세적인 성격이 있죠. 이런 것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자식을 낳고
아내를 당신의 품 안에 꼭 품어 주십시오. 자,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어. 그래서 내세는 상당히 불완전하죠. 내세라는 것은 영혼이 있긴 있지만 영혼이 컴컴한 그 속에 살고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 공간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을 때 즐겨라. 그래서 현세 중심적 어떤 세계관을 볼 수 있죠. 길가메시 사사시에.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이제 나일강 같은 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주기성, 순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현세적인 삶을 상당히 강조할 수밖에 없 강조할 수밖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내세적인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그 뭐가 나오냐. 자, 그 영혼 불멸 사상이 나오죠.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불멸, 멸하지 않는다. 그 죽은 후에 인제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후 세계를 이제 관장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에게 인제 자기가 얼마나 그 살았을 때 깨끗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사자의 설을 가지고 오죠. 자, 사자에서라는 것은 죽은 자의 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인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오시리스가 그 당시 인제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깃털과 나란히 이제 저울로 어 발기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깃털이 그 뭐냐면 더 그 무거우면 심장이 인제 기트가 이제 그 막 심장인데 심장이 그 더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깃털이 더 가벼우면 심장이 이제 더 가벼우면 이 사람은 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정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사자에서는 보고 이걸 결정한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자에서는 뭐라고 적혀있냐 보면,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에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울린 적이 없습니다. 저의 저울에 눈꽃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깨끗이 썼다는 거 살았다는 것을 적어 놓는 거고, 이걸 보고 인제 오시리스가 이제 심장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그 저울로 해서 달아 놓죠.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심장이 가벼우면 그만큼 깨끗이 살았던 거고, 심장이 무거우면 그 사람이 이제 더럽게 산 거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라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있어 갖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갈 것을 대비해 갖고 미라를 만들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자에서나 미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영혼에 있다는 거, 영혼 불면 사상을 보이고 내세적인 것들을 강조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두 개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료 1 번하고 자료 2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인의 내세관을 비교해 보자. 자,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는 종교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사자서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의 내세를 중시하고 영혼 분별 사상을 가지고 있다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내세관이 다른 이유를 본문에 찾아 발표해 보자. 자, 일단 자연환경을 보면, 자,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서 내세를 중시하였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불규칙하고 강이 범람하는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현지의 섬을 중시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왕조 변천 가지고 보면 이집트는 이민족 침을 거의 받지 않고 공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지는 통일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외침을 겪으면서 수메르는 내세보다는 현세 문제에 중시하겠다. 자, 그래서 잦은 왼쪽을 겪으면서 수메르는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거꾸로 이거는 이집트는 어 정치적으로 안정하다 보니까 현세보다는 죽은 후의 어떤 세계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다신교를 믿었고요. 지구 같은 한 신전을 세우고 도시 국가마다 각기 다른
수호신을 섬겼다는 거죠. 자, 이 지구라트는 그 옆에 사진 보면 여기 있죠? 이 지구라트. 이게 일종의 신전인데 요렇게 인제 좀 보시고, 나중에 인제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 가 보니까 지구가 같은 큰 그 신전을 본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바벨탑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천체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점술수가 천문학이 발전했고, 요거는 어떤 농경 국가든 다 그렇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예, 특히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농경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제 어 왕권을 또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태음력과 육심칠법을 인제 구현했다. 그래서 육심칠법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인제 시계에 많이 쓰이죠, 시간 잴 때. 그리고 세기 문자를 인제 기록을 했다. 아, 그래서 인제 주로 이제 제사 의식과 그다음에 상거래를 인제 주로 기록했는데, 세기 문자, 뭐 서형 문자 이렇게 있는데, 요 세기 문자, 서형 문자는 그 호응 문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 갖고 후에 인제 뭐냐면 알파벳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 문자는 서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후에 보면 인제 뭐 페르시아 제국 때도 요 그 세기 문자 형태로 해서 예 글을 쓰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세기 문자 옆에 있죠. 갈대 등으로 만든 필기록을 이용해 갖고 점토반에 글을 새겨 건조해서 만든 문자를 얘기하고요. 자, 아까 그 수메르 국가를 정복했던 나라가 이제 그다음 아카드죠. 아카드. 예, 아카드인들이 이제 수메르를 점령하고, 다시 아카드를 뭐냐면 누가 점령? 아모르인들이 지배를 했죠. 자, 민족은 달랐지만 수메르 문화는 아카드와 아모르의 계승 발전됐죠. 예, 수메르 문화의 바탕으로 해서 또 아카드와 아모르인들이 또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잠깐은 안 나오지만 아카드 관련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는 보충해서. 자, 여기 심화 교재를 잠깐 볼게요. 자, 아카드인데, 아카드는 인제 앞에 있었던 그 수메르인들 같은 과 달리 좀 민족 성분이 뚜렷한 그 사람들이에요. 수메르인들은 지금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는데,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셈족 계통이야, 셈족 계통. 수메르 문화를 계승해서 통일적인 정치 제국을 수립했죠. 그래서 수메르 시기 때는 도시국가들만 있었죠. 이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이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카드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앞에서 언급했던 사두군 헬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도시국가를 복속시키고 아시리아와 시리아 영역까지 확장시켰다거든요. 자, 그리고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붕괴됐다가 인제 이 아카드 제국은 이제 나중에 붕괴돼요. 그리고 이제 수메르 제국들이 다시 도시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 갖고 이때 인제 수메르 민족들이 붕괴될 때 잠깐 반짝했던 등장했던 왕조가 있어. BC 20 세기 때 이제 우르 제국이라는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우르 제국이 우 어 때 제국 때 우르남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그래서 사르곤 왕이 정복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사람이 인제 우르남무 법전을 만들어요. 이게 종전의 간습법을 이제 성문법화 시켰거든요. 최고 이제 수메르 법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오래된 수메르 법전이 이 우르나무 법전이에요. 우르나무 법전. 그 외에도 인제 뒤에 뭐 니피트 이스타 법정 등등 있지만, 하여튼 수메르 법전을 체계화시킨 것이 우르나무 법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최고 법전이 이 우르나무 법전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뒤에 인제 뭐냐면 앞에 뒤에 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무라비 법전도 이런 수메르 법전 같은 우르나무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렇지만 이런 수메르 민족의 부흥기는 잠깐 있다가 곧바로 아모르족에 의해서 붕괴되죠. 그리고 아모르족들이 세운 나라가 이 바빌론 제국이죠. 바빌론 제국.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돌아와서요. 자, 아모르이 세운 바빌론 왕국은 기원전 18 세기경에 그 하므라비 왕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요, 수메르 예법을 집대성하여
하모나비 법전을 편찬한 정성기를 맞이했다. 자, 요 하모나비 법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모나비 법전은 그 밑에 있는 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07년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요. 한번 보면, 자, 수메르의 법체계를 집대성왕으로 앞에서 이제 수메르 법전이 있었죠. 오누나무 법전, 뭐 리피트 이스타 법전 등등 이런 법전들을 그 정계 집대성왕 것으로 총 282개 조문이 있는데 가격, 관세, 무역, 통상 같은 경제 관련 규정과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경제 관련 규정이 많은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동서교통의 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이 발달돼서 그래. 그다음 혼인, 이혼 등 가족법, 그다음 폭행, 절도 같은 형사법이나 노예제, 채무 같은 민법으로 구성됐다. 형법은 가해자 신분과 범죄의 정황에 따라 달라졌다. 이렇게 있고, 자, 하모나이 법전 내용을 보자. 자, 하모나이 법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위해서 적용돼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동태복수법이죠. 동태복수법. 자, 동태, 뭐 동해복수라고 하긴 하는데 1대1의 원칙이야. 자, 내가 만약에 얘 눈을 뺐으면 어떻게 그 상대방 눈도 뺏는 거죠. 이게 동태복수법이야. 자, 근데 이거는 같은 신분끼리는 통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신분 경우에는 좀 뭐냐면 불평등으로 적용되죠. 신분 간의 어떤 그 차별이 보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그냥 그러면 당연히 동태복수법에 따라서 뭐예요? 평민의 그 귀족도 눈이나 다리를 내놔야 되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벌금형에 끊쳐요. 그리고 노예가 이제 자유인의 뺨을 때면 뺨만 다 동시에 이제 맞으면 되는데 노예는 이제 뭐냐면 그 길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상위 신분이고 피해자가 하위 신분이면 한 단계 좀 간등되고요. 가해자가 뭐냐면 하위 신분이고 피해자가 상위 신분이면 한 단계 등업돼 가지고 이제 처벌받는 거야. 이 신분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모나이 법전 외에도 정근대 시대 때 이제 법전하고 좀 거의 대동소이하죠. 정근대 시대 법정은 신분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그런데 다만 이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형평성을 강조하잖아요.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건 좀 정근대에서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하여튼 신분 간의 차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태복수에 따르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가중처벌 받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가부장적 사회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모나이 법전의 내용을 토대로 바빌로니아 사회의 모습을 추론해 보자. 하모나이 법전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대표하는 복수주의적 특징이 있다. 동태 복수죠.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아 부족적 간섭을 뛰어넘는 면도 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뭐 1대1로 하니까 좀 약간 야만적이고 좀 뒤떨어진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입장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당대에서는 이게 되게 선진적인 법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처벌할 때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처벌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적 복수 인정하지 않잖아요. 만약 사적 복수를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 혼란과 더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죽고 그러면 내 가족이 죽으면 우리 부족이 뭐냐면 상대방 가족을 죽이고 또 그러면 부족들이 그 상대방 부족들이 또 우리 부족들을 공격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대1에 대한 독대복수해 가지고 가해자 한도 내에서만 처벌되는 거야. 가해자만. 이게 상당히
부족적 간섭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법조는 또 바빌론 사회가 신문제 엄격한 신문제 사회고 또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가격, 관세, 무역, 통상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나오진 않아 가지고 근데 잠깐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거 53조 내용도 있고 여기는 별로 안 나와 있네요. 예. 자, 하여튼 이게 민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있고 어 제가 여기는 사료가 없어 가지고 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 여기 아 여기 내용 이렇게 상인이 작은 데와 저울을 사용하여 곡물이나 은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큰 데와 저울로 사용한다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게 된다. 사기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죠. 그다음에 상인이 여행 도중에 적을 만나 물건을 잃었으면 그 판매원은 그 신 앞에서 맹세하고 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인제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만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게 중개무역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복수주의 원칙, 그러니까 동태복수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 또 다른 고대 법을 찾아서 발표해 보자. 자, 고대 팔레스타인들에서는 절도와 상해 및 신체적 손상도 사적인 가호를 간주하고 이를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해결된 문제로 간주했다. 자,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가 동일한 보복을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도 똑같은 관습이 널리 퍼졌다. 피해자가 보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게 아니고 피해자가 원하면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참고서만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옆에 보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하모나이 법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282개 조문이 세기 문자로 이제 적혀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하모나이 왕인데요. 근데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을까요? 하모나이 법전의 자체가 예전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중동 지역의 유물들, 특히 아프리카 중동 지역 유물들을 막 약탈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약탈한 것을 자기 박물관에 이제 뭐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작물인데 이게 많아.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집트 문명 들어가기 전에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자. 자, 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을 고요. 그다음에 포타미아는 강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 메소포타미아 말 자체가 두강 사이에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두강이 범람했을 때 강의 상류에 떠내놓은 기름진 흙들을 하류에 쌓이면서 가늘고 길게 발달된 기름진 땅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부른다. 요 대충 요 지역을 얘기하죠.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내용이 나오는데 좀 볼게요.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 도시 국가를 세워서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침해를 받았고요. 특히 이제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바빌론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빌론 왕국의 유명한 왕은 하모나이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했다. 그는 정복제 총독을 파견하고 하모나이 법전을 편찬하는 등 왕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은 제사장의 우두머리였는데 신의 대리인으로 군림했고 신권 정치를 했다. 자, 그리고 왕 밑에는 신관과 관리, 군인이 지배한 층을 형성했고 피지배층이 평민과 노예는 왕에게 부역과 공납을 바쳤다. 네, 농업이 발달하고 수대를 사용했으며 교육이 발달하여 상인과 수공업자도 많았다. 그리고 이제 작은 홍수와 외부의 침입에 따라 시달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내세보다는 현실 문제에 관심 있는 종교관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다신교체제였고 지구같은 세워서 수호신을 섬겼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점순술이 발달됐고 60진법이나 태릉력이 사용됐고 세기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세기문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쐐기 문자는 점토판에 새겨진 거죠. 점토 위에 갈대나 금속을 새겼기 때문에 문자의 선이 V자 형태의 쐐기 모양을 보여 쐐기 문자로 보였다. 자, 그래서 이 문자는 이제 서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하모나이 법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건 이제 이건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금성 교과서를 보자. 금성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제 어원 같은 거, 티리스강과 유프라스 지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수메르인들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아카드인, 아모르인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비론 왕국의 하므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했고 법전을 편찬했던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그 하므라비 법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동해보복법, 동태복수법이라고 또 하죠. 이걸 동해보복법, 동태복수법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혈족 간의 어떤 그 집단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족적인 간섭에서 벗어나 합리적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수메르인들 문화 등이 나오죠.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은 아카드인과 아모드인을 계승하여 발전되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반을 이뤘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재교과서를 볼게요. 천재교과서. 자, 천재교과서도 뭐 비슷비슷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내용이 나오고 그 수메르인들이 세운 이제 도시국가 명칭이 나오는데 보면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우르나 우루크 등지에 문명을 건설한 이제 이 지역을 놓고 다양한 민족 간의 세력 경제를 벌였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개방적 지형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우르하고 우루크 관련된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죠. 읽어볼게요. 자, 우루에서는 지구다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묘가 발견되었고요. 왕묘에서는 금, 세공품, 단검, 투구 등 유물들이 출토됐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루크 관련된 내용 보면 우루크는 우루와 인접한 도시로 각종 신전, 금속 공예품, 조각품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승대 길가메시에서 언급된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8세기 때 아모르인들이 이제 들어왔죠. 이들은 센벽 계통의 민족이고, 그 다음에 바비론이 하므네 왕 때 대항짝을 통해서 영토를 크게 넓힌 한편, 지방간을 파견하고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여 국내의 안정을 심을 기울였고, 그 다음 하므라비 법전을 이제 편찬했다. 그래서 바비론 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뭐냐면 하므라비 법전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사 개론을 볼게요. 총론은 좀 볼 필요 없고 개론부터 요거는 개론만 보겠습니다. 예. 서양사 개론에 보면 오리엔트 문명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잠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26페이지까지는 읽을 필요 없고, 음, 여기 28페이지인가요? 28페이지인가? 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보통 오리엔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문명을 의미하잖아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명이었던 그 이집트와 그 메소포타미아 두 개 지역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공통된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동기를 사용했고 문자가 발명됐고 도시의 주역, 정치 조직의 발생, 사회계급의 형성, 조직적인 종교의 발달과 신전 및 신간의 주적, 성법과 그다음 차륜의 발명, 박기를 말하는 거죠. 등 석기 시대에서 미개 상태 벗어나 역사 시대 문명 단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오리엔트 지방에는 대하 유역에서 가장 일찍이 문명 탄생 요인 하나로 확실히 그것의 지리적 조건이 있다. 그래서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은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을 제공했고 그 유역에 다양한 식용식물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는 중요한 여러 발명들이 필요한 자원이 있었다. 그리고 강력한 사회 조직이 촉구하고 사회 조직을 촉구했고 대규모 협동의 푸짐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고 또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필요한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교통의 편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자, 요거부터는 이제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자, 그 내용을 보죠. 자, 역사를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유역에서는 이집트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신석기 시대부터 문명 단계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어 가지는 관계는 나일강과 이집트 문명에 대한 것과 비슷하나 이집트의 지세가 비교적 폐쇄적인 데 반해서 두강 유역은 주변의 사막과 고원 등 여러 민족부터 개방돼 있었다. 그런 관계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많은 민족의 이주와 정복, 이에 따른 지배자의 교체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의 이주나 정복의 교체는 이미 신석기 시대 때 있었던 모양으로 테이라고 불리는 문화 지층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요 테이라는 게 나오는데 테이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어떤 문명권이 이제 있으면 이 문명이 망하거나 하여튼 다른 데 가거나 자연재해로 이렇게 폭삭 망하면 그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또 새로운 문명권이 형성돼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또 망하면 그 위에 형성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대를 가다 보면 일종의 이렇게 고고학적인 지층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이제 불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문명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여러 시기 구분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여기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기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죠. 예.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구아트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진흙과 햇볕을 말린 벽돌로 쌓아올린 지구아트, 즉, 성탑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르크 시기에 이제 신전 개사성인 토파문서가 나타나, 토파문서는 진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문서를 말하는 거죠. 토파문서에는 문자의 원형이라고 할 그림과 기호가 적혀 있으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무드 나스루 시기에 좀 더 문자에 가까워졌고, 기원전 3000년경에는 그 현대학자들이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자가 등장했다. 보통은 세기 문자의 어떤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그런 사회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아카드라는 도시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시국가에는 신간을 겸한 왕에 의해서 지배되었으며, 도시의 주민은 승려, 전사, 귀족, 상인, 공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 그 메소포타미아는 두강의 물과 또한 동일한 공급지로서 운반된 아, 외국산물, 외국산 물자에 의존한 지리적 통일체였으나 수메르와 아카드의 도시국가들은 서로 끊임없이 대립과 분쟁을 거듭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정치적으로 통일된 것은 사도공왕 때죠. 아까 이제 아카드 제국 중에 사도공왕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공왕은 두강 유역은 물론이요 시리아와 에란까지 이르는 큰 제국을 건설했으나 얼마 안가 무너졌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혼란을 다시 수습한 것은 우르의 수메르 왕조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카드 왕조가 무너진 후에 잠깐 이제 수메르 왕조가 부흥했던 시기에 있었다고 했죠. 예, 요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공왕의 옛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국적인 행정조직으로 정비를 착수하여 그 종의 지방적인 간수법인 것을 법전화시켰다. 그러나 1세기 동안 약 계속됐던 그 수메르 왕조는 그 당시 이제 그 아모르족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기에 자유한 아모르족은 점차 주변 지역을 평정하고 이 18세기 때 발견이 하므라비 왕의 때 메소포타미아는 다시 견고하고 강대한 통일 왕국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하무라비 왕의 이제 업적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하무라비는 직접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정무를 관장하고요. 종래 도시법을 대치한 통일된 법전을 펼쳤는데 새로운 바빌론 왕국의 통일 질서를 강화시켰다. 자, 그래서 요때 통일된 법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하무라비 법전이죠. 자, 그러나 바빌론 왕국은 하무라비 이후에 점차 그 뭐냐면 쇠퇴하면서 기원전 16세기 후반에 에는 지금의 이란 쪽으로 내려온 카시드족의 침입으로 카시드들이 침입하여 4세기 동안 바빌론 왕국을 지배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란 쪽으로 내려왔던 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시드, 그다음에 뒤에 나타난 시타이트 이런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치면 이제 아카드, 그 아무르 이런 민족들은 햄족 계통이죠. 아니 셈족 계통이죠. 셈족. 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계통이 좀 달라요. 계통이. 예. 계통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세기 동안 바빌론 왕국을 지배했고 사시드 지배하에 바빌론은 문화적으로는 침체기였고 정치적으로는 함무라비 시대와 비교가 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때 바로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가 맞아요. 제국주의 정책이고 이건 나중에 했지만 이제 신왕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거든요. 시리아 강국에 진출했고 소아시아와 에서 새로 일어난 히타이트 세력 역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한 편.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 이제 이집트하고 히타이트가 나중에 충돌하죠. 카데시 전투에서. 자, 그다음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한 편 두강 상류에 있는 미탄이라는 새로운 그 신흥 왕국이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오리엔트 세계는 활발한 움직임과 접촉 속에 하나의 국제 사회를 형성한 시기로 하겠다. 이렇게 내용 있어요. 자, 밑에는 히타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 정치와 사회 구조를 볼게요. 다음 장 보면. 자, 메소포타미아 정치 구조는 관계 농업과 부역 및 공납에 의존한 동양적인 전제 국가라는 점에서 이집트에 유사하다. 메소포타미아 전제 군주도 신적인 권위를 검유하고 있었으나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메소포타미아 좀 한계가 있죠. 여기는 신의 대리자. 근데 이집트는 신이 곧 파라오가 신이죠. 예,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제 군주도 신적인 권위를 권유하고 있으나 이집트의 파라오는 호루스 신의 하신이고 태양 신의 아들과 달리 신의 대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파라오가 호루스의 신의 하신이요 태양 신의 아들과 달리 메소포타미아 왕은 신의 대인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신적 권위는 파라오보다 약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현세의 신으로서 절대적 군림했고 전 국토가 그의 소유였으나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벨로니아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 소유, 상속 매매가 인정됐고 정치적으로 정치적 지배자는 정의를 행하는 자로서 성격을 검하여 법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이 하물의 법정 등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이거 수메르 도시국가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7번입니다. 57번. 자,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신전은 막대한 재산과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승려 계급은 가장 유력한 사회계층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이어 귀족이나 전사, 그 밑에 상인이나 공인, 그리고 이러한 도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한 농민들과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노예가 있었다. 자, 이러한 사회구조는 바벨로니 왕국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메소포타미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하물의 법전은 사회 계급을 명확하게 이제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귀족, 승려, 전사, 관리 등이 제일 계급이고 상인, 군인과 공인, 농민들이 평민을 구성했고 최하층의 노예가 있었다. 자, 노예 수요가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간의 노예거나 생산의 보조중 역할을 담당했을 뿐 메소포타미아 경제와 생산을 담당한 사회층이 아니었음은 이집트 경우와 동일하다. 오히려 오리엔트 국가는 기본적으로 평민의 부역과 공납, 그리고 정복 전쟁이 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제 국가를 가리켜 관료제적 부역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메소포타미아 또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관계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상업과 수공업이 고도 발달되었다. 수공업은 이미 수메르 시대부터 고도 발달했으며 하모나이 법전은 그들에 관한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신전은 대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공업 활동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신전에 속해 있는 일터는 오늘날 공장에 연상시킬 정도다. 이건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 불교 아시죠? 고조시대 불교. 고조시대 불교는 이제 사찰이 그 자체에서 이제 뭐 상업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을 받고 자유롭게 일하는 공인이었으나 예속적인 고민도 많았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집트와 달리 상업과 외국무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발달했다. 정부와 법률 그리고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상인과 대상들은 자유롭게 활동했다. 자, 상업의 중요성의 경제 생활의 발달은 상업 및 상업과 각종 직업 및 그다음에 대차 관계 등 경쟁에 관한 조항이 하모나비 원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도시의 상인들에게 군역과 부역이 면제됐으며 도시 행정도 부유한 상인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계승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승했던 뭐 뒤에 뭐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 뭐 등등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상공을 발달했어요. 딱 중간에 있잖아요. 동서교통 요지에. 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기원은 수메르 문명이었고 바벨로니아는 이들 계승 발전시켰다. 자, 수메르 바벨로니아 사회가 기본적으로 농업에 의존해 있음을 불구하고 수메르 바벨로니아 문명은 도시 문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는 다신교인데 그 도시국가마다 저마다 수호신을 갖고 있죠. 수호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수메르인들은 마귀, 데모의 존재를 믿었어요. 이 약한 귀신들이 해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승려가 간절한 마술적 의식이 필요했고, 자, 이집트 아들의 수메르인들에서는 4, 5세기는 어둡고 침침한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집트처럼 영웅 불면 사상은 없다고 했죠. 영혼은 존재하는데 영혼이 멸하지 않아. 아니, 뭐냐면 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젠가 어느 순간 없어지게 돼. 그래서 죽은 후에는 어둠컴컴한 공간에 갇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승려들에 의해서 보통 이 고대 시대 때, 특히 상고 시대 때는 문자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신간 계층이죠. 여기 승려라고 있지만 하여튼 신간들인데 이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 뭐냐면 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이제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행정문서 같은 걸 취급하면서 이제 일종의 서기들도 이제 문자를 알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는 우리처럼 이제 문자 생활을 일반 사람이 할 수 없었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승려, 신간, 행정을 담당한 서기, 그래서 지배층의 일부들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시기 때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승려들에서 발달된 이 기호들은 점차 발달해요. 기원전 3000년이 좀 지나서 서령 문자가 등장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게 진흙이 많죠, 거기에. 그걸 이용한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젖은 진흙판에 갈대의 펜으로 세기 모양의 문자를 기록해요. 햇볕을 말리거나 구워서 보존함으로써 이를 토파 문서로 간다. 자, 처음 세모족 계통의 세모족이 아닌 수메르에 시작된 서양 문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수메르는 어떤 민족 계통인지 잘 몰라 지금. 자, 시작된 서양 문자는 그 아카드와 바빌로니아 세모족 계통의 민족 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표시하는 데 중요한 국제적 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서양 문자는 포함 문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 페르시아까지 계속 사용해요. 이 문자 자체가. 자, 문자 해독은 큰 특권이고 신분의 표지이기 때문에 초기의 소기나 승려들도 이들 될 수 있는데도 복잡한 상태 유지하려고 했다. 왜냐면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나 소나 다 쓰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 나타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복잡하게 되게 만들었나 봐요. 자,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까지는 처음 2000개 정도의 기호가 점점 줄어들어서 600개 정도 줄고 그다음 바빌론 왕국에 이르러서는 더욱 간소화됐으며 기원전 2000년경 후반기에는 시리아 해안 지역의 우가리트 상인들이 다시 30개 기호로 감소시켰다.
자, 이 우가리트 상인들이 만드는 우가리트 문자가 후에 이제 알파벳 문자에 영향을 줬다. 요거 보는 설도 있어요. 예. 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문자를 해독하고 서기가 된다는 건 모든 육체적 노동이나 분야로부터 해방과 위험 있는 관리의 길을 약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기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궁중이나 신전을 마는 데 단순한 글 공부만 아니라 산수를 비롯해 기본적인 학과목의 교육이 어, 산, 글 공부만 아니라 산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과목의 교육이 실시됐다. 자, 이런 교육 과정은 길고 엄격했으며 주로 상류층 자제들이 이를 이수하였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학 작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건너뛰고 여기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 보면 길가메시는 신의 노임을 사서 신의 노임을 사서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계력의 사나이와 친구가 되어 그 몸에 찾아 긴 여행길을 온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제 뭐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당시 에키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키두. 자, 괴물과 개수를 써 죽이는 등 많은 모욕을 뭐냐면 겪은 끝에 그 친구가 죽자 이를 몹시 슬퍼했다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절친한 친구 에키드가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뒤에 영생을 찾아서 강야를 헤매다가 우연히 이제 만난 보잘것없는 여인의 충고를 듣게 돼요. 어. 그래서 그 충고와 관련된 내용이 앞에서 제가 읽었던 사료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사의 열쇠를 찾아 헤매다가 이를 실패한다. 그래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 길가메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앞에서 말하는 여인의 충고가 나오는데 여인의 충고는 교과서에 있는 사료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집트와 달리 좋은 석재가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축은 햇볕을 말리거나 불을 본 벽돌을 사용했고 따라서 후에 파괴된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지구다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구다트는 후에 이제 구약성서에 나온 바벨탑의 모델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도전하려고 막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해갖고 야훼가 분노해서 탑을 무너뜨렸다고 하죠. 그리고 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인간의 언어가 다양해졌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벨론 유수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지구다트를 보고 만든 서사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단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가학이 나오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가학은 어떤 면에서 이집트보다 더 발달했으며 특히 천문학과 수학이 그러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1일을 24시간 구분하는 건단지 60신법을 다 상관 수면의 기운이다. 다만 그들은 정확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음력을 사용했다. 그는 또한 천체와 별의 움직임, 또한 그 강체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인간의 운명과 연관시킨 점선술을 발달했다. 자, 시타르트의 제철법의 발견은 매우 획기적인데 여기는 시타르트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집트로 넘어갈게요. 예.